2022년 유럽 바로 옆에서 전쟁이 터졌고 국경 너머에서 포성이 들려오던 그 시기에 폴란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무기는 당장 필요했지만 시간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먼저 미국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3년만 기다려. 폴란드는 곧바로 독일에도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옆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기를 3년 뒤에 받는 선택이 가능할까요? 그때 폴란드는 마지막으로 한 나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계약을 체결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항구에 내려놓습니다. 3년을 기다릴 것인가? 지금 당장 받을 것인가? 형님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선택이었고 선택은 그 순간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계약가치 20조 원. 폴란드 역사상 가장 큰 단일 무기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영국 방산 전문지 제인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그 단순한 사실이 모든 것을 사명한다. 형님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 세대가 지나온 시간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말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뿌리를 따라가려면 시간을 약 3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곰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술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겠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때 우리가 처음 만들어낸 소총이 바로 K1 소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 M16 소총을 직접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손으로 도면을 다시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정식 자료도 없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씩 맞춰가는 그 과정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전거나 제대로 만들어라. 지금 들어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기술자들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고 밤을 새워가며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 집요함, 그 끈기가 20년 뒤 불곰 사업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요함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때가 기억나시죠? 어제까지 세계를 양분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장면이 TV 뉴스로 나오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러시아로 이름을 바꾼 새 정부는 당장 외채를 갚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에도 약 14억 7천만 달러, 지금 가치로 2조 원 가까운 빚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제안이 하나 나옵니다. 현금은 없는데 무기는 있다. 무기로 대신 갚으면 어떻겠냐? 이 말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겠습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창고에 있는 오래된 차를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군용차라면 더 황당하겠죠. 보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냥 나중에 돈으로 갚어.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93년부터 1996년까지 T-80U 전차 33대, BMP-3 보병 전투차 33대, 공격 헬기 KA-32 15대가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1억 9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 장비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면요. 당시 미국 정보기관조차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하고 관심을 보이던 장비들이었습니다. 냉전 내내 미국을 긴장시키던 소련 주력 전차가 대한민국 항구에 내려온 겁니다. 이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저만 이 장면이 영화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이 장비들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대로 창고에 쌓아두고 전시용으로 보관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연구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장비 전부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사 하나, 볼트 하나, 전선 하나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작업을 진행할 때 참고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도면도 없었고 설명서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그리고 스스로 이해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 하나를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부품을 앞에 놓고 몇 달을 들여다봤다. 이 두께가 왜 이 수치인지 밤새 물음표를 달고 살았다. 이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작업대 위에 부품을 올려놓고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조립해보고 또 뜯어보고 그렇게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그때 러시아 기술자문단이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전차를 전부 해체하느냐? 그리고 뒤이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 우리 비밀을 빼내려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빼내려 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머리로 끝까지 이해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진들을 가장 흥분시킨 건 T-806 전차에 들어가 있던 가스터빈 엔진이었습니다. 전차에 항공기 엔진 기술을 넣었다는 발상. 이거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혁명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몇 년이라는 시간을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훗날 K2 흑표 전차의 국산 파워팩, 그러니까 전차의 심장을 만드는 기초로 이어지게 됩니다. ADD 내부 보고서에도 불곰 사업 분석이 K계열 전차 개발 방향에 영향을 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기술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짚고 싶은 건 기술보다도 그 뒤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1990년대가 어떤 시절이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1997년에는 IMF까지 겪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줄 서셨던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고 있던 그때에도 ADD 연구원들은 연구실에서 전차를 뜯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민간보다 적었습니다. 해외 유학 기회를 포기하고 돌아온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기술 없는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분들을 새벽까지 작업대에 붙잡아 둔 겁니다. 이 대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만 가슴이 뭉클한 건 아니죠. 배우려 하면 반드시 막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건 가진 쪽이 쉽게 내주지 않는 법입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측에 핵심 전자전 소프트웨어 공유를 요청합니다.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안보 파트너이긴 하지만 이 기술만큼은 공유할 수 없다. 엔진 설계도를 요청하면 문이 닫히고 특수 소재 기술을 협의하려 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핵심으로 들어갈수록 길이 막혀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요. 치킨집 원조 할머니가 비법 양념은 절대 안 가르쳐주고 치킨은 우리 가게에서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갈립니다. 우리는 그냥 사 먹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치킨을 먹으면서 양념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냅니다. 칼의 자료에 따르면 KF-22대 개발 과정에서 독자 개발한 핵심 기술이 약 1600여 개입니다. 처음에는 방산업계 안에서도 국산 전투기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분위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7월 19일 KF-21이 처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 순간 그동안 회의론을 이야기하던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 어디서 많이 보신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막히고 버티고 결국 뚫어내는 흐름 말입니다. 로켓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기억나시죠? 뉴스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실패했고 외신들은 예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통제실 분위기 상상이 되십니까?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 멈춘 그 순간, 그 정적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를 그대로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8개월을 더 쏟아붓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두 번째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연구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장면. 그 장면 보셨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보리쌀 섞어 먹던 1960년대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세계 7번째로 자기 힘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카알이 자체 개발한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4기를 묶어 올린 결과였고 2023년 5월에는 실제 위성 투입까지 최종 성공합니다. 이쯤에서 전체 그림을 한번 같이 돌아보시겠습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은 3.3%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만 같은 기간에 266% 뛰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다른 나라들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IPRI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형님들, 아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계약을 하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온다.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데 3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가격도 아니고 성능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보여준 나라가 어디냐?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집트까지 지금 K9 자주포를 운용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 10년, 20년짜리 계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는 2023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완성된 방위산업 생태계를 갖춘 국가 중 하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설계부터 생산까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원래 있던 나라들이 어디였습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이름을 같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다시 불곰 사업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사 하나까지 뜯어보던 연구원들의 밤이 있었고 도면 하나 없이 맨손으로 분석하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작업실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공장으로 나가고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잔업을 뛰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살아오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 시간이 결국 이 나라의 기반이 된 겁니다. 연구원들의 밤샘 작업도 우리 세대가 흘린 그 땀도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불곰 사업으로 받아온 그 고철 전차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는 아직도 경기도 어딘가 연구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쓴 채로 조용히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철이 남긴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폴란드 평원을 달리고 있고 한반도 하늘 위에서 보고 있고 지구 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철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 참 많이 왔구나.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스치셨을 겁니다. 나도 그 시대를 살았지. 맞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서 들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버텼고 어디에서 방향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이 채널 한쪽에 작은 자리 하나만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현민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댓글에 이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도 그 시대를 살았다. 그 한 문장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 조각이었습니다.